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6월의 민간 고용은 전월보다 49만 7천 개 증가했습니다. 올해 2분기 미국에서 중위 가격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간 최소 7만 5천 달러를 벌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전역의 수돗물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체내에 축적되면 암 등을 유발하는 과불화 화합물에 오염됐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한 마트에서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흑인 여성과 남성을 과도하게 제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롱아일랜드 해변에서 수영이나 서핑을 하다가 상어에 물리는 사고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과열 상태로 보입니다. 6월의 민간 고용은 전월보다 49만 7천 개 증가했습니다. 민간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ADP는 6월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보다 49만 7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개의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달 민간 고용은 5월 증가폭 26만 7천 개를 크게 상회했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도 6.4% 증가했습니다. 특히 레저 접객업과 건설업, 무역, 운수, 유틸리티 등의 업종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세는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ADP에 따르면 민간 노동자들의 임금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4% 상승해 5월에 6.6%보다 오름폭이 약간 줄었습니다. 직장을 옮긴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폭은 11.2%로 지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미국인 수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2,000건 증가해 시장 전망치 24만 5천 개를 살짝 웃돌았지만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3,000건 감소한 172만 건으로 지난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노동시장의 과열 상태를 시사하고 있는 이런 지표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는 것은 물론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연준이 어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회의록에서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6월 금리 동결에는 동의했는데요. 하지만 7월 회의에서는 추가 긴축이 유력해 보입니다. 어제 공개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연준 의원들은 지난달 금리를 동결하기로 합의했지만 대부분은 결국 정책을 더 긴축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회의록은 거의 모든 참여자들이 기준금리를 기존의 5에서 5.25%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거나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적시됐습니다. 또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6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면 경제 진전을 평가할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회의록은 또 경제와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통화정책의 적절한 스탠스를 고려하는데 추가 정보가 유용할 것이라는데 대부분 참여자들이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참여자들은 인플레이션 둔화가 더디기 때문에 6월에도 금리 인상을 원하기도 했습니다. 회의록 공개 이후 시장의 금리 전망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한편 이날 FOMC 회의록 내용에 대해 주요 경제 매체들은 추가 금리 인상에 주목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거의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6월 금리 인상은 건너뛰기에 동의했지만 다음에는 인상이 유력하다는 걸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6월 FOMC 회의록에서는 금리 동결에 대한 의견 분열이 있었다며 이것은 7월 금리 인상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선물시장은 연준이 7월 25일에서 26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미국에서 중위 가격의 주택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소득은 연간 최소 7만 5천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인데 특히 맨하탄의 경우는 연소득이 38만 불을 훌쩍 넘겨야 해 가장 높았습니다.
더힐은 부동산 데이터 제공업체 애트홈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2분기 주요 주택 구매 비용이 가구 월소득의 약 33%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단독주택의 중위가격은 올해 2분기에 약 35만 달러로 지난 분기보다 10% 상승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시장에서 중위가격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연간 최소 7만 5천 달러를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위가격의 주택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연봉은 특히 동부 서부 해안에 있는 주택시장과 뉴욕주 맨하튼 카운티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구매자가 주택을 구입하려면 연 38만 3천 달러 이상을 벌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캘리포니아주 샌마테오 카운티로 이 지역에서 일반 주택을 구매하려면 연 36만 1천 달러 이상의 소득이 필요했습니다. 그 외에도 캘리포니아주의 산타클라라 등 7개 카운티와 뉴욕주 킹스 카운티 등이 상위 10위 안에 들었고 연 20만 달러 이상의 임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카운티들 중 주택 구매를 위해 가장 낮은 임금이 필요한 세 곳은 펜실베니아주에 있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캠브리아 카운티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연 15,000달러 미만의 임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서부 지역에 집중돼 있던 부가 최근 들어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플로리다와 텍사스,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등 남쪽으로의 인구 이동이 증가하면서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악시오스가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근 북서부 지역에 집중돼 있던 부가 남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플로리다, 텍사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 6개 주로 1,000억 달러에 이르는 부의 이전이 일어나고 있고 경제의 무게추도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블룸버그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히 남동부 지역은 2020년과 2021년에만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새로운 수입이 생겨났고 대조적으로 북동부 지역은 600억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이런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고 과거로 돌아갈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부 지역은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 빠른 경제활동 재개로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된 바 있습니다. 이런 남부 지역의 경제 성장은 가파른 인구 증가세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인구조사국은 지난 5월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위 15개 도시 가운데 9개가 남부에 속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9개 도시 가운데 6개는 텍사스주였습니다. 악시오스는 수년간 인구가 남쪽이나 남서쪽으로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돈과 경제 활동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전역의 수돗물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 화합물에 오염됐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체내에 축적되면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질조사국이 새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716개 지역에서 과학자들이 수돗물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전체 45%에서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됐습니다. 과불화 화합물은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합물로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을 막는 특성이 있어 의류와 생활용품, 식료품에서 화학, 자동차, 반도체 산업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립니다. 또 체내에 축적돼 생식기능 저하와 암 등을 유발하고 호르몬 체계를 교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과불화 화합물에 오염된 대부분의 지역은 도시와 화합물을 생산하는 제조 지역, 이들을 폐기하는 현장 인근에서 확인됐습니다. 특히 오염이 가장 높은 곳은 오데호 및 동부 해안가, 캘리포니아 중남부 지역이었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연구 결과에서는 미국 인구의 98%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과불화 화합물이 발견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트캐롤라이나대 제이미 듀잇 교수는 과불화 화합물은 사실상 어느 곳에나 있다며 사람들이 이번 결과에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NN 방송은 수돗물에 정수 필터를 설치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일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뉴욕시가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 AI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최초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용 과정에서 쓰이는 소프트웨어가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을 하진 않는지 매년 감사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방침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뉴욕 시는 인공지능 AI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최초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NYC 144로 알려진 법안을 통해서 채용과 승진 결정 과정에서 챗봇 인터뷰 도구 등 특정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고용주가 잠재적인 인종 및 성차별 여부에 대해 매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새로운 법안에 따라 고용주는 채용 및 승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감사하고 해당 절차가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비율을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하루 최대 $1,500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고용주들은 온라인 구직 지원이 확산하고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채용을 위해 소프트웨어에 크게 의존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소프트웨어로 인한 차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져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고용과 교육 등 삶의 필수적인 면에서 알고리즘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그 투명성을 의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법안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맨하튼 60가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교통 혼잡료를 부과하는 프로그램이 연방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 시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이 교통 혼잡료로 벌어들인 수입을 대중교통 업그레이드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MTA는 홈페이지에 한국어 등 9개 언어로 뉴욕시의 교통 혼잡료가 필요한 이유를 공개했습니다. MTA는 이번 교통 혼잡료 도입으로 공기질 개선과 교통 혼잡 감소뿐 아니라 전철과 버스, 통근 열차를 개선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안정적인 자금원 확보를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2019년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재임 당시 제안해 통과된 교통 혼잡료 관련 법에서는 MTA가 교통 혼잡료를 시행하면 지역 통행량이 10% 줄어들 뿐만 아니라 매년 교통 혼잡료 수입으로 최소 $10억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10억 대중교통 시설 개선에 투입해서 저소득층의 도심 접근성을 높인다는 게 MTA의 계획입니다. MTA가 우선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대중교통 프로젝트는 맨하튼 이스트 할렘을 지나는 2번가 전철 Q 노선의 연장입니다. 해당 노선은 자금 문제로 약 100년간 완공되지 못했는데 MTA는 교통 혼잡료가 $77억 예상되는 이 확장 공사 비용의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트 할렘 내 전철역을 3개 추가하고 선로 공사를 통해 메트로노스 열차가 펜스테이션 역으로도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마트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흑인 여성과 남성을 제압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혐의가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과도한 제압이었다는 논란이 일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LA 랭커스터시의 한 식료품 마트에서는 경찰이 마트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도착하자마자 매장 보안 요원이 전해준 인상착의와 비슷한 한 남성과 여성에게 다가가 이들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보안관국이 공개한 경찰 바디캠 영상을 보면 경찰 2명은 현장에 도착한 후 주차장에서 케이크를 들고 있던 한 나이든 흑인 남성에게 다가가 팔을 뒤로 꺾고 수갑을 채웁니다. 이 남성은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뭐 때문에 체포되는 것이냐고 계속 물으며 저항하지만 경찰은 남성의 말을 묵살합니다. 경찰은 이어 옆에서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고 있던 흑인 여성에게 다가가 팔을 잡으려고 하고 여성은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며 뿌리칩니다. 그러자 경찰은 멈추라면서 여성을 세게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멈추지 않으면 얼굴을 때릴 수 있다고 위협합니다. 이에 여성이 자신을 때리면 당신은 고소당할 수 있다고 말하자 경찰은 여성의 얼굴에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고 목덜미를 무릎으로 눌러 제압한 후 여성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웁니다. 흑인 활동가 단체 캔슬 더 컨트랙트는 이날 이 마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경찰관들을 모두 해고하라고 촉구하면서 이 노년의 흑인 커플이 케이크를 훔쳤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면서 단지 주장일 뿐 아무것도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경찰은 마치 그들이 무기를 휘두르거나 다른 주민을 공격이라도 한 것처럼 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날씨에 롱아일랜드 해변에는 휴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변에서 수영이나 서핑을 하다가 상어에게 물리는 사고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포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시 50분께 롱아일랜드 키오큐 빌리지 비치에서 수영 중이던 47세 남성이 상어에게 오른쪽 무릎을 물렸습니다. 이어 오후 2시께는 파이어 아일랜드 파인스 인근 해변에서 49세 남성이 역시 상어에게 오른손을 물렸습니다. 이에 앞서 3일 오후 5시께는 키스맷 비치와 로버트 모세스 비치에서 수영 중이던 15세 소년이 발 뒤꿈치를, 15세 소년은 왼쪽 다리를 각각 상어에게 물렸습니다. 뉴욕주 공원국 관계자는 현재 공원국이 드론을 활용해 이전보다 많은 지역을 감시하고 있다며 상어들은 사람을 사냥하기 위해서 해안가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수질 개선 및 해안 가까이에서 서식하는 미끼 생선들을 쫓아오는 것이라며 서핑을 즐기는 수영객들과 활동 수심이 겹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순위 선택 투표 개표 결과에 따르면 토니 아벨라 후보는 2,865표를 득표해 2,742표를 득표한 배 후보에 123표 앞서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19선거구는 한인 유권자들이 많이 거주하지만 백인 인구가 53%로 다수인 곳입니다. 배 후보는 오늘의 결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19선거구의 모든 유권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더 안전하고 강한 퀸즈를 만들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럼 링컨 전 대통령이 재임 첫 해인 남북전쟁 당시 쓴 미공개 편지가 $85,000에 매각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00년 넘게 개인이 간직했던 이 편지가 전문 업체를 통해 익명의 개인 수집가에게 팔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편지는 링컨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해인 1861년 8월 19일에 작성된 것으로 편지 수신자는 당시 현수교 건설로 유명했던 토목기사 찰스 엘렛 주니어입니다. 편지 상단에는 당시 백악관의 명칭인 이규제키리프 맨션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백악관이 대통령 관저의 공식 명칭으로 쓰인 것은 1901년부터입니다. 최대 배송업체인 UPS의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UPS와 운송노조 팀스터즈는 어제 각자 성명을 내고 상대방이 먼저 협상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팀스터즈는 UPS가 받아들일 수 없는 협상안을 제시한 뒤 협상장을 떠났으며 사측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코로나19 확산 초기 위험한 환경에서도 배송 업무를 계속해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긴 노동자들을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UPS는 팀스터즈는 UPS가 업계 최고 수준보다 높은 역사적인 제안을 했는데도 협상을 중단했다며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패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3일 어린이 캠프의 라이프가드 최소 연령을 기존 16세에서 15세로 낮추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라이프가드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올여름 어린이들과 뉴욕 시민들이 캠프를 안전하게 즐기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법안은 어린이 캠프의 라이프가드는 17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캠프 아쿠아틱 디렉터의 감독하에 전체 라이프가드의 최대 50%는 15세 이상이어도 됩니다. 야생 수영을 담당하는 라이프가드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령이 낮은 지원자들도 기존 라이프가드와 동일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오후부터는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부분적으로 화창한 가운데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